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대학생을 위한 필수 교양. 오늘은 이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학술 보고서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교육이 익숙해진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시험 형태보다는 이러한 학술 보고서 형태가 많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께서는 내 학점을 위하여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라는 측면에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러한 학술적인 리포트나 과제, 보고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처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글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이 글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글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학점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독자를 기반으로 해서 글이 작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우리가 기존 수업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왔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바로 여러분의 글을 읽을 평가자인 교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측면은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분야에 대한 전문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생각과 사고와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일 확률이 높죠. 두 번째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석사 또는 박사라는 겁니다. 자, 석사 또는 박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학위 논문을 써봤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기존에 학위 논문, 학술적인 논문에 대해서 알아봤듯이 그러한 절차적인 형식적 절차와 내용에 대한 측면의 익숙함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셔야 될 건 유사 과제에 대한 다수 경험 및 상대 평가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저도 이제 이 학점이나 이런 측면을 같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가 봤을 때 내 친구들보다 내가 되게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학점이 안 나올까? 혹은 왜 이렇게 평가가 박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학생 기준에서 주변 사람들보다 상대평가니까 주변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있죠. 뭐냐면 제가 어떤 교과목을 진행을 해요, 여러분. 교과목을 진행을 한다는 건 이게 이 과목이 올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금년에 딱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어떠한 학문에 대해서 전달해야 될 내용이 체계화되고 이 부분의 과목을 진행하는 건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뭐 6, 7년에서 10년까지도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애들 사이에서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제에 대한 측면에 가장 잘 된 과제 케이스는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 최고 수준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열심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평가를 할 때, 교수가 평가를 할 때는 기존에 정말 최고로 잘한 친구들의 10년치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했다, 그렇지 않다, 혹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실제 10년간의 혹은 이 수업이 이루어진 간의 과제들의 나열이나 수준, 나열된 수준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약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 있어서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는요, 어떠한 목표를 갖고 진행할 때가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과제가, 이 학술 보고서가 이 목표에 부합되게 작성이 되었는가, 대학생이 쓰는 글쓰기에 부합되게 작성이 되었는가가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교수였고요.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이게 모든 교수님들이 이러한 과제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제가 장담하진 못하지만요. 적어도 7, 80% 이상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과제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 과제 평가 기준을 보통 6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실이에요. 성실하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최소한의 본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의 학생들의 적극성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해당 과제에 대한 걸 본인이 까먹는다 혹은 제때 제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 이쪽에서 기준을 설정해 놓은 거니까요. 이 과제에 대한 평가는 80%는 성실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제의 목표가 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기본의 충실. 그러니까 교재와 학습 스타일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에 충실해서 과제를 작성해야 돼요. 자, 양은 2배라는 건, 꼭 양을 2배 요구하는 측면에 있어서 2배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세요 라는 건요. 이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5페이지 이내라고 하는 건 5페이지로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2장 이상, 3장 이상, 3페이지 이상 이렇게 됐을 때는 보통 2배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은 내용대로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선 열심히 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쉽지 않죠. 한 페이지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술적인 측면, 어떤 과제의 수준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은 형태의 평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가라는 측면이 결코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에 대한 측면도 아예 무시할 부분은 아니에요. 네 번째는 보기 좋은 글 만들기입니다. 편집적인 요소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제가 이제 이 PPT를 만들 때, 이 글을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저 역시도. 그러니까 이 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글을 할 때 막 3페이지인데 그게 한 문단으로 돼 있거나 문단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인 측면의 구조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좋은 글이라고 좋은 내용이라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5번째는 과제 양식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교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요구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명적 폰트 11에 줄간격 200, 뭐 약간 이런 식의 양식에 대한 측면 혹은 과제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과제들은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통 감점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 6번째는 바로 제출 기한. 언제까지 내라고 했으면 내야죠. 왜냐하면 이게 공정함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제출 기한이 엄수되지 않으면 이런 측면이 엄수되지 않으면 감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성실과 이 성실함을 반영한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학술적인 측면의 기준과 표절에 대한 측면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학술과 표절 그냥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형식적 절차와 표절에 대한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인용 표시에 대한 측면입니다. 이건 저희가 추후에 이제 자료 활용이라든가 자료 인용에 대한 측면의 내용을 접근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이게 익숙한 사람들이니까요.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자료와 관점에 대한 측면이에요.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 수집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가, 이 자료의 신뢰성을 위하여 기존에 확인된 출간 서적, 논문, 공식 매체, 출간 기관, 전문가를 기반으로 하시고 시의성, 출간 연도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갖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제가 그냥 그때 말씀드렸던 건 절대로 인터넷 긁어오지 말라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최소한의 이제 형식적인 측면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료 같은 경우엔 이러한 측면의 요소를 기반으로 접근하시게 됐을 때 훨씬 더 원활하게 과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 관점이에요. 이건 이제 글쓰기에 대한 측면인데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대학 글쓰기라는 건 단순히 요약 정리 자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료나 내용을 기반으로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자료에 대한 해석을 하고 통합적인 해석을 하고 제안을까지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께 요구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많은 학생분들께서 이 관점이라는 걸 거의 다 배제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히 과제를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라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대부분 자료 수집한 내용을 보기 좋게 체계화하거나 구조화해서 정리한 거에서 끝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대학 글쓰기라는 건 여러분들의 요약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요약을 하라는 건 여러분이 어떠한 주장을 하기 위한 지식을 만들어가는 절차로서 하라는 거죠. 그럼 그 요약 과정 이후로서 어떠한 주장이나 어떠한 논증, 그러니까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에 대한 측면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그냥 주관적인 측면의 의견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료에 대한 분석, 기존에 있는 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여러분이 조사한 자료에 대한 해석을 병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시작점 혹은 끝 지점에서, 그러니까 서론이나 본론에서 이러한 접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6가지 표현된 거 있잖아요. 이제 성실함에 대한 반영, 학술적인 측면과 인용에 대한 표절에 대한 주의, 신뢰성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글이라면 어디서든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학술 보고서의 가장 기초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학술적인 측면에서 학문적인 측면에 갓 들어온 여러분들께 엄청난 논리적 사고와 엄청난 결과물을 기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해주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좋은 학점을 받을지 모르겠다. 교수님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실 때는 이 부분만 잘 반영하시더라도 어디 가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술 보고서, 여러분의 과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쓰는 학술 보고서는 지금 뭐 실험 보고서를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계열의 학술적 보고서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런 정도가 많겠죠. 현재 사회 현상을 잘 파악해서 의의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방안,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로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회 계열의 학술 보고서의 예시는 약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간접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매스미디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사 연구, 다문화 가정의 실태와 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독일 통일로 본 한반도 통일 정책 방향, 고령화 사회 문제점과 대책 방안. 조금 더 이제 좀 쉽게 간다면 어떠한 영화에서 나온 뭐 학교 폭력의 내용에 대한 뭐 조사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지금 대부분의 이런 주제들은 어, 학습하는 전공 분야에서 학습하는 그 키워드와 시의성이 같이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의성이라는 건 그 시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뭐냐면 이야기를 하거나 뭘 할 때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지금 내용, 배우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됨에 따라서 해당 부분이 보통 학술적 보고서의 주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과제도 이런 형태의 주제나 제목을 교수들께서 요청했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보고서의 형식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학술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학술적 말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쓰는 리포트나 약간 과제 보고서는 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거의 다. 표지, 목차, 본문.
부문은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참고문은 순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형식을 따르지 않으면 독자, 누구? 평가자인 교수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주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러한 보고서를 쓸 때 형식을 갖추어 글을 쓰는 것이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럼 한번 단계별로 가볼까요? 자, 단계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지예요. 자, 표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표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의 제목, 과목명, 담당 교수명, 제출 일자, 제출자 정보, 뭐 학번 이름 이런 것까지 다 쓰는 것이겠죠. 보통은 이제 표지가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학생들에게 과도한 과제를 많이 안 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장 이내로 쓰라고 하면 표지 목차를 1페이지, 2페이지로 써놓고 3페이지 내용을 쓴 다음에 5장 뭐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지와 목차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전에 이제 목차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한 5장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표지를 따로 만드는 거 꼭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만, 요새는 이렇게 그냥 바로 연동해서 짧게, 여백을 남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목을 쓰고, 바로 목차를 쓰고, 첫 페이지부터 서론이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게 꼭 아니더라도 그냥 제목과 목차를 한 페이지에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 제목을 쓸 때는 조금 고민을 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제목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는 제목은 교수님께서 어떠한 주제를 주면 뭐뭐에 대한 무슨 과목, 중간 과제, 보고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그렇게 쓰는 건 그렇게 좋은 방식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논문 검색 사이트 있잖아요. 논문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의 키워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과제로 나온 어떠한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이 키워드가 들어간 여러 가지 주제의 논문 제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 논문 제목과 비슷하게 제목을 한번 설정해 보세요. 똑같이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초점을 기반으로 해서 그 논문과 비슷한 방향의 제목을 한번 설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막 해결 방안 뭐 이렇게까지 다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걸 반영한다라는 건 여러분이 학술적 보고서를 씀에 있어서 기초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용 이해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의미하는 것처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한번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바로 학술 보고서의 목차뿐입니다. 자, 목차 중요합니다. 목차를 빼먹지 마세요. 5장 분량이나 그 이상이 되는 측면은 목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걸 작성했는지를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보고서 내용의 순서를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목차는 본문의 순서 및 소제목과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를 위한 약간 안내 표지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딱 그 기준치에 대한 방향표, 지시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요약된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예전에 개요 작성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목차인데요. 목차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 이내의 과제에서는 쓰는 게 아닙니다.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페이지가 3장대 안쪽짜리면 내용 쓰기도 버거운데 굳이 목차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목차는 4페이지나 5페이지 이상 내가 어느 정도 이걸 구조화해서 순서가 길 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학술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지금 예시를 보시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둘, 셋, 넷, 그러니까 2, 3, 4가 본론의 1, 2, 3가 되겠죠. 그리고 세부, 목차에서 본론에서 이제 세부 구조가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목이 적어도 한 페이지 정도는 돼야, 한 페이지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나쁘지 않은, 혹은 좀 잘 짜여진,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이나 잘 짜여진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지금 이 예시 정치 영역에서 SNS 활용의 의의와 한계라는 측면의 학술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적어도 한 8페이지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 앞에 제목을 제외하고요. 그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관점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학술적 보고서로서 의의를 두게 되려면 어떻게 최소한도로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깊이는 양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목차였습니다. 목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존에 논문 검색을 하면서 해왔던 그 논문들, 특히 뭐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목차를 보시면 어떻게 목차화나 개요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술적 보고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서론입니다. 서론은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독자의 흥미를 끄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특히 중요한 건 필요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인식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난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루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술적 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100%다 똑같습니다. 왜? 교수가 시켰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과제로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누가 이걸 굳이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여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건 그렇다고 여기에다 교수님이 시키셔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서론에서 해야 된다는 건 이걸 조사해야 될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게 개인적인 요소가 됐던 객관적인 요소가 됐던 상관없어요. 사실은 더 객관적인 게 좋긴 해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학교 폭력에 대한 이론을 내가 정리하고 싶어.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지금 학교 폭력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정확한 이론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의 필요성인 거겠죠. 어떤 측면인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뭐 매스미디어와 정치, 아까 말했던 그런 제목 같은 경우엔 지금 가짜 뉴스나 언론사의 접근으로 인해서 정치에 대한 진실관계가 오염되고 있다. 이러이러한 기사를 봤을 때 잘못된 기사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는 본인의 역할을 찾아야 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라는 식으로 흘러가셔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라는 측면은 본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이렇게 글을 풀이해 나가겠다라는 측면의 큰 안내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산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앞에 있는 목차가 이 지도 있잖아요. 등산로에 대한 지도라면 서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갈 때 이 산의 특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산은 왜 이렇게 뭐가 됐고 사람들에게 이걸 이 과정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측면의 호기심을 발휘시킬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은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주장을 논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개요화를 연습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당 부분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걸 소제목으로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선 그럼 우리가 연동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와의 연동성? 목차와 본문과의 연동성이죠.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일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설계를 할 때 목차를 설계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면 좋겠지만 맨 처음에 그렇게 체계화가 안 돼 있을 땐 자료 수집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괜찮겠다. 역으로 목차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여러분 일방향적으로 목차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한다가 아니라 실제 과정에서는 자료 수집 과정이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 내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선정해서 목차에 대한 추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목차에 들어간 건 본문에서 그냥 본문만 하고 문단 구분만 하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 정도가 된다 하면 해당 부분의 소제목을 작성하셔서 이걸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구분할, 배열할 필요가 있겠죠. 개요에서도 말했지만 구분을 할 때는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예를 들어서, 중제목, 소제목이라고 해볼게요. 목차에서 나타났을 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제목으로서 한 3개가 있고, 거기에 세 목으로서 또 각각이 2개씩 있다면,
세목 같은 경우에는요. 줄을 이제 줄바꿈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제목 이상급이 되면 그건 약간 한 줄 이상 줄을 띄어서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편집적으로 보기 좋게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본인의 의견과 다른 연구자의 의견이 겹쳐지지 않게 앞서 부분에서는 이렇게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추가 마무리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분명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 바로 마지막 부분으로서 앞에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을 정리하거나 재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론은 본론에서의 요약 정리와 재강조이기 때문에 결론에서는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나 주장은 추가적인 게 아니라 그냥 본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거나 강조한다라는 측면으로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딴 걸 쓰지 말라는 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반복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한 제안을 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 같은 경우는 앞서서 내가 어떤 자료들을 인용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걸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이 참고 문헌은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따로 추후에 자료 인용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학술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학술 보고서에 대한 측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렵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지만 평가자 중심, 그 다음에 평가자의 과제 기준 중심, 이러한 형식적 절차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과제, 학술적 보고서를 제출하신다면 여러분의 열심만큼이나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